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실은 하나지만 그것을 보는 눈은 수천 가지다. 이 말은 인간 인식의 주관성을 간결하지만 매우 강력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사람마다 다른 감정과 판단을 내리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즉 스키마와 프라이밍이라고 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한번 해볼게요. 이 광고를 보게 되면 왜 광고에서는 항상 행복한 가족이 등장할까요? 특정한 이야기가 우리의 소비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업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인식은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프레임,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는 렌즈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렌즈를 어떻게 활용해서 타인의 행동과 태도를 유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잠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프라이밍 효과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자극이 우리의 행동이나 사고를 무의식적으로 유도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한 연구를 보게 되면 그 연구 참가자들에게 단어 퍼즐을 풀게 합니다. 그리고 이 퍼즐에는 노인, 지팡이, 그리고 느리게 같은 그러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죠. 재미있는 것은 실험 후 참가자들이 평소보다 훨씬 더 천천히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단어들이 노인이라고 하는 그 스키마를 활성화했기 때문입니다. 이 효과는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대형 쇼핑몰에서 고전 음악을 들으면 더 비싼 와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음악이 소비자의 인식을 은밀하게 조정해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심어준 결과죠. 그러면 앞서 제가 살짝 이야기한 스키마, 그 스키마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인식을 결정짓는 기본 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친구, 그리고 직장 동료를 대할 때 각기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도 이 스키마 덕분이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엄마를 떠올릴 때 그 안에는 희생, 사랑, 열정 같은 개념들이 묶여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실험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에게 모호한 문장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문장 평가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 그룹은 어머니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한 다음 평가했고 다른 그룹은 친구에 대한 설문을 작성한 다음에 평가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설문을 작성한 그룹은 문장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죠. 어머니라고 하는 스키마가 활성화되면서 긍정적인 태도가 강화된 것입니다. 자, 이제 기업들이 왜 특정 이미지를 강조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광고는 스키마와 프라이밍을 활용해서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합니다. 유명한 사례로 코카콜라의 그 옛날 겨울 광고를 들 수 있죠. 광고에서 코카콜라는 눈 덮인 배경, 따뜻한 가족, 그리고 산타클로스를 등장시킵니다. 이 이미지는 즐거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스키마를 활성화해서 소비자들이 코카콜라를 마시면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느끼게 만든 것이죠. 프라이밍은 단순히 소비 행동에만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의사결정, 태도 변화, 심지어 정치적 견해까지 조정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투표소에 가기 전 학교 관련 이미지를 접한 유권자들이 교육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또한 프라이밍 효과는 영화나 드라마에도 활용되죠. 호러 영화는 종종 불쾌한 색감과 불협 화음을 통해서 관객의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반대로 로맨틱 코미디는 우선 밝은 색감 그리고 경쾌한 음악으로 낙관적이고 그리고 좀 재미있는 분위기를 형성하죠. 그러면 우리의 일상에서 이 효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싶다면
긍정적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기 전에 성공적인 사례를 언급하면 상대방이 더 쉽게 설득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신뢰를 강조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상대방이 안정과 전문성을 느끼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 팀은 지난 5년간 안정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문장은 분명히 신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프라이밍 효과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잘못 사용하면 사람들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조종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정치 광고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노출시켜서 특정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경우도 많죠. 윤리적 사용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한 설득 전략이 필요합니다. 프라이밍은 단순히 타인의 선택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돕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프라이밍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간단한 실험을 한번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을 때 메뉴를 추천하기 전에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 이러한 말을 한번 건네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친구들은 평상시보다 더 특별하고 독특한 메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혹은 집안에서 가족과 대화할 때 긍정적인 단어들을 의도적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래요. 사랑이라든가 아니면 감사 같은 단어는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단어를 쓰는 것만으로도 가족 간의 유대감이 강화된다고 하네요. 이 프라이밍과 스키마는 단순한 심리학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과 선택을 형성하는 매우 강력한 도구죠. 그래서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소통과 설득을 통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인식은 현실을 바꾸지 않지만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설득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설득은 사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죠. 친구에게 저녁 메뉴를 설득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 혹은 SNS에서 특정 상품을 구매하도록 광고를 접할 때 등등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는 설득이라고 하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설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어떠한 심리적이고 과학적인 메커니즘이 숨어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설득력을 높이는 심리적 원리, 그 중에서도 특히 일관성의 심리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전개해 볼까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인간 행동에서 발견한 가장 흥미로운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자신의 행동과 신념 사이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강한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지부조화 이론이라고 합니다. 1957년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우리가 행동과 신념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때 심리적 불편함을 느끼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념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행동을 바꾸려 한다고 이야기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함께 치킨을 먹으러 갔어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의 신념, 그러니까 나는 다이어트를 해야 해, 이것이랑 행동, 지금 내가 치킨을 먹는 것이죠. 이것 사이에 충돌이 생깁니다. 이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보통은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래 오늘 하루쯤은 괜찮아. 내일부터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이것은 우리가 신념과 행동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일종의 심리적 기제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소개할 기법은 바로 foot in the door입니다. 이 기법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요청을 하고 상대방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점진적으로 더 큰 요청을 수락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죠. 1966년 심리학자 프리드먼과 프레이저는 이 기법의 효과를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집 앞에 작은 운전 속도를 줄이세요 표지판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죠. 놀랍게도 대다수가 이것을 수락했습니다. 며칠 후에 연구진들은 같은 사람들에게 이번에는 훨씬 더 큰 표지판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대부분이 이 요청을 수락했죠. 반면 처음부터 큰 요청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이 결과는 작은 행동이 더 큰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을 보여주죠. 여기에서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작은 요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사람들은 자신을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정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즉, 행동이 신념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관성의 심리가 항상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원리를 악용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 보면 다단계 판매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 바로 이 foot in the door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소규모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다음 점점 더 큰 금액을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구조죠. 이것은 우리가 이미 투자한 시간과 돈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더 큰 결정을 내리도록 만드는 심리적인 압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관성의 심리는 정치적 프로파간다에서도 강력한 무기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이념이나 사상에 동의하는 작은 행동, 그러니까 SNS 포스트에 좋아요 누르기 같은 거, 이것을 유도한 다음에 이를 통해 더 강한 행동, 예를 들면 집회 참여라든가 아니면 투표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것을 이끌어내는 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심리적 기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이 원리를 긍정적으로 활용한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례는 환경보호 운동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진행된 한 연구를 보게 되면 연구진이 주민들에게 전기 절약을 약속하는 서명을 받게 합니다. 서명을 받은 사람들은 실제로 전기의 사용량을 줄이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서명을 통해서 자신을 환경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 그것으로 정의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접근은 작은 행동이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결국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화 콘텐츠에서도 일관성의 심리를 활용한 사례를 아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영화 인셉션 아시죠?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영화에서 주인공은 타인의 꿈속에 들어가 아이디어를 심는 설득을 시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상대방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선택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foot in the door 기법과 유사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암시를 심고 이것을 통해서 더 큰 결정을 유도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오늘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그 설득과 관련된 재미있는 명언을 하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득은 상대의 마음속에 자라날 씨앗을 심는 일이다. 그 씨앗이 자랄지 말지는 그들이 느끼는 일관성의 햇빛과 물에 달려있다. 그냥 방금 제가 대본을 쓰면서 만든 말입니다. 이 문장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도 오늘 배운 그 일관성의 심리를 일상생활 속에서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요청에서 시작해서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바로 그 기술을 말이죠. 아시겠죠?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설득에서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요소, 바로 사회적 압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적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그러한 마음 정도로만 이해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배경에는 인간 심리와 집단 행동에 대한 복잡한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 주제를 간단하게 풀어나가면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야기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남들이 하는 일을 따라하게 되는가? 이 질문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전개해 보도록 할게요. 1950년대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는 한 실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회적 압력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애쉬는 피실험자들에게 아주 간단한 시각적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3개의 선 중에서 가장 긴 선을 고르는 문제였죠. 하지만 문제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실험은 어떠한 특정 그룹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그룹 내의 나머지 멤버들은 모두 연구진의 사주를 받은 연기자들이었죠. 이들은 일부러 틀린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 피실험자들은 무려 37%의 확률로 자신의 눈에 보이는 명백한 정답을 무시하고 틀린 답을 따라갔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사회적 증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의견을 따름으로써 안전과 소속감을 얻으려는 심리적 경향을 가지고 있죠. 오늘날의 사회적 압력은 그러면 어떻게 작동할까요? 우리는 아시겠지만 매일같이 SNS를 통해서 친구, 동료 아니면 유명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고 또 어떤 여행지를 다녀왔는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도 같은 행동을 해야 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죠.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SNS에서 친구들이 좋아요를 누른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여러분 26%나 높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서도 사회적 증거를 강하게 느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히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가 특정 제품을 사용한다고 홍보할 때 그 제품의 매출이 급증하는 현상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2010년대 중반에 등장했던 그 피젯 스피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단순한 장난감인데 이것을 몇몇 유튜버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의 그 사용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실 피젯 스피너가 특별히 혁신적인 제품은 좀 거리는 멀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회적인 증거가 그 가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다수의 의견을 따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화 심리학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인간은 소규모 집단에서 생존을 도모했죠. 이 집단에서 소외되거나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곧 생존의 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집단의 행동을 따르는 것이 자연스럽게 생존 전략으로 자리를 잡았겠죠. 특히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 앞에 긴 줄이 있다면 우리는 이 집이 맛집이구나 라고 판단하겠죠. 이것은 우리의 두뇌가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인지적 지름길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압력을 이러한 설득에 활용한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광고 마케팅이죠. 다른 사람들도 이 제품을 사용합니다. 이 문구는 되게 단순하죠. 하지만 그 숨은 힘은 정말 강력합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다수의 선택에 동조하려는 심리를 겨냥해서 마케팅 메시지를 구성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넷플릭스는 특정 콘텐츠가 인기 있다고 강조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이것을 추천하죠. 그 결과 사람들은 다들 보는 콘텐츠라면 나도 한번 봐야지라는 그러한 심리를 가지게 됩니다. 2012년 영국의 한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세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납세 독촉 편지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추가했어요. 당신의 지역 주민 90%가 이미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문구를 추가한 이후 세금 납부율이 무려 1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수가 행동하고 있다는 사회적 증거를 보고 스스로도 같은 행동을 해야 한다고 느끼게 된 것이죠. 하지만 사회적 압력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집단 사고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집단 내의 조화와 동의가 지나치게 강조되어서 비합리적이거나 위험한 결정을 내리는 현상을 뜻하는 것이죠. 1961년에 미국 케네디 정부에서 발생한 피그만 침공, 이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군사작전 계획이 명백히 결함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케네디와 그의 참모들은 그룹의 의견에 반대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 나머지 그만 비극적인 실패를 초래하게 되었죠. 이것은 사회적 압력이 어떻게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 압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심리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죠. 집단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수용될 때 사회적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다수가 하는 행동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인식하고 데이터와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판단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성공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죠. 사회적인 증거를 활용할 때 작은 행동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10분만 운동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메시지는 부담을 줄이면서 행동 변화를 쉽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행동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행동하도록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우리는 사회적 압력을 단순히 따라가기보다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설득에서 사회적 압력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소속된 사회와 집단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영향을 단순히 그저 따르는 데 그치지 않고 긍정적인 변화로 연결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제 사회적 증거와 압력의 원리를 이해했으니 이것을 한번 현명하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설득의 과정에서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소한 광고 문구에 마음을 열게 되는 이유, 때로는 처음에는 불편했던 메시지가 점차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이유,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은 바로 반복 노출, 심리학적으로는 단순 노출 효과의 원리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순 노출 효과라고 하는 것은 1960년대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자이언스가 처음으로 제시한 개념입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어떤 대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될수록 우리는 그 대상을 더 긍정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 번 들을수록 좋아지거나 아니면 처음에는 낯설었던 사람이 반복해서 마주치면 호감이 생기는 이러한 경험들 다들 있으시죠? 자이언스는 이러한 현상을 실험으로 입증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무의미한 단어와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보여준 다음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 그것을 물어보았죠. 결과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더 자주 본 단어와 이미지를 훨씬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현대사회에서 단순 노출 효과는 광고와 마케팅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같은 브랜드의 광고를 봅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크게 관심이 없던 제품도 여러 번 접하다 보면 어느 순간 호기심이 생기곤 하죠. 1980년대 코카콜라 아시죠? 코카콜라는 이 브랜드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광고한다는 목표로 대규모 광고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거리의 빌보드 등 어디를 가도 코카콜라 로고가 보였죠. 이것은 사람들에게 익숙함을 심어주었고 결국 코카콜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친숙한 브랜드 중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연구에 따르면요.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 광고를 10회 이상 접했을 때 구매 확률이 처음 노출된 경우보다 65%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익숙함이라고 하는 거 단순한 노출에서 강력한 설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단순 노출이 효과적일까요? 이 심리적 메커니즘에는 세 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지적 부하를 감소시켜 줍니다. 처음 접하는 정보는 낯설기 때문에 우리 뇌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접할수록 정보 처리 과정이 간소화되어서 점점 더 편안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익숙함이 주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낯선 것은 때로 위협처럼 느껴지지만 익숙한 것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익숙한 브랜드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본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정적 연결 형성을 들 수가 있어요. 반복은 감정적인 연결을 강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품이나 메시지뿐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반복 노출 효과를 설득에 활용하면 메시지가 점점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부정적인 메시지조차도 반복 노출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2000년대 초반 스웨덴의 한 공공 캠페인에서는 흡연을 줄이기 위한 충격적인 메시지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흡연의 해로움을 보여주는 사진을 꺼려했지만 같은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그 메시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죠. 결국 흡연율은 5년 만에 20%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단순 노출 효과는 단순히 광고나 마케팅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즐기는 영화, 드라마, 음악 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귀에 익는다는 표현처럼 어떤 곡이 계속해서 라디오에서 재생되거나 친구들이 자주 듣는다면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노래도 점점 좋아질 가능성이 크죠.
이것은 음악 산업에서 히트곡을 만드는 핵심 전략이기도 합니다. 디즈니 영화가 왜 전 세계적으로 성공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디즈니는 특정 캐릭터와 스토리를 끊임없이 반복 노출합니다. 상품, 테마파크, 놀이공원이죠. 혹은 광고, 기타 등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익숙하게 만들죠. 결국 아이들은 디즈니 캐릭터를 자신의 친구처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메시지가 무작정 반복된다고 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겠죠. 지나친 반복은 오히려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광포 효과라고 합니다. wear out effect라고 하죠. 그러니까 점점 더 닳아 없어지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프랜차이즈가 지나치게 자주 광고를 내보낸 결과 소비자들은 브랜드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 결과 광고에 대한 호감도가 하락하게 되고 결국 매출까지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복 노출 효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일단 같은 내용을 반복하되 표현 방식을 조금씩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에서 같은 제품을 홍보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스토리 라인이나 시각적 요소를 추가해서 신선함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적절한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나친 반복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어요. 메시지가 주기적으로 노출되면서도 소비자가 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반복 노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에 감정적인 요소를 추가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웃음이나 감동을 주는 메시지는 반복될수록 더 깊은 인상을 남기죠. 결국 반복은 익숙함을 낳고 익숙함은 설득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반복 노출 효과가 설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 안정감을 넘어서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지만 지나치지 않게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죠.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반복의 힘을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할 메시지 최적화의 원리를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원리는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설득 대상을 중심으로 그 메시지를 세심히 다듬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반응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심리학적 기법이죠. 메시지 최적화는 한마디로 맞춤 설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이 가진 가치관, 감정, 그리고 상황적 요인을 고려해서 메시지를 조정하는 것이죠. 같은 제품이라도 환경을 중시하는 사람에게는 친환경 제품이라고 강조하고 경제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에게는 가성비라는 것을 부각시킨다면 설득력이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의 선택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읽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메시지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타인의 가치관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은 각자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설득의 첫 단계는
상대의 가치관을 파악하고 그것에 맞춰서 메시지를 조율하는 것이죠. 2016년 미국 대선 당시에 두 주요 정당은 같은 경제 문제를 다르게 프레이밍했습니다. 민주당은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자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저소득층을 겨냥했죠. 반면 공화당은 경제적 자유를 지키자라는 메시지로 기업가와 보수층을 설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각 메시지는 각자의 지지층에게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했죠. 사람들은 논리가 아닌 감정에 의해 설득된다는 말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은 설득 메시지를 최적화할 때 감정적인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세계적인 자선단체 유니세프 아시죠? 유니세프는 후원 캠페인에서 단순한 통계 대신 한 아이의 사연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이 방식은 사람들에게 통계보다 훨씬 강렬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켜서 후원을 유도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같은 사실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한 연구에서는 두 그룹에게 동일한 의료 치료 결과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이 치료는 90%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이 치료는 10%의 실패 확률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죠. 놀랍게도 성공률로 표현했을 때, 그러니까 이 치료는 90% 성공 가능성이 있습니다로 표현했을 때 그 치료를 선택한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메시지를 최적화하려면 문화적 요인도 중요합니다. 동양과 서양처럼 문화적 배경이 다를 경우 설득의 접근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한 글로벌 기업이 아시아 시장에서는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는 제품이라는 메시지를 사용한 반면 서구 시장에서는 개인의 독창성과 자유를 강조하는 제품이라는 메시지를 내세웠죠. 그 결과 각 시장에서 해당 메시지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적 요인을 고려한 최적화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뽑히고 있죠. 뿐만 아니라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주장보다는 구체적인 통계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은 매우 효과적입니다라는 표현보다 이 제품을 사용한 고객의 87%가 만족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죠. 그리고 상대적인 우월성을 강조하면 메시지의 설득력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제품은 경쟁 제품보다 30% 더 저렴합니다. 기타 등등등 이러한 문구들 여러분들 자주 접해보셨죠? 바로 그런 것들이죠.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애플의 감성 중심 마케팅. 이 애플은 기술적인 어떠한 스펙보다는 왜 이 제품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가, 이것에 초점을 늘 맞춥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연결은 전 세계 소비자들로부터 충성도를 얻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죠.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시청자가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추천하면서 개인의 취향에 최적화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것은 시청자들이 넷플릭스와 강력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게 만들죠. 많은 환경운동단체는 지구를 구하자는 굉장히 그 거대한 목표 대신 당신의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라는 굉장히 개별적이고 현실적인 메시지를 사용해서 더 큰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득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타인의 마음을 읽는 예술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메시지 최적화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서 설득 대상을 중심으로 맞춤형 메시지를 설계하는 기술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 감정,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하고 데이터와 프레이밍을 활용하면
설득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다음번 누군가 설득을 해야 할 그 순간이 찾아온다면 이 사람이 어떤 메시지에 반응할까라는 질문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질문이 설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죠.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동의나 승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설득은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행동의 동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희소성의 마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희소성은 설득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람들은 제한된 시간이나 기회가 주어질 때 더 강렬하게 반응하죠. 이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희소한 자원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경향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혹시 한정판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괜히 사고 싶어진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스트푸드 체인점이죠. 맥도날드 같은 경우 이 원칙을 아주 잘 활용합니다. 대표적인 메뉴가 바로 맥립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메뉴는 매년 특정 기간에만 출시됩니다. 이 한정된 기간 때문에 맥립을 먹으려는 소비자들이 매장에 몰려들죠. 결국 제한된 시간과 기회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인센티브로 행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상을 기대할 때 행동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상의 크기보다 그것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느껴지느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실험에서 두 그룹의 학생들에게 글쓰기를 장려하기 위한 보상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매일 글을 쓰면 작은 스티커를 준다고 했고, 두 번째 그룹은 10일 연속 글을 쓰면 큰 선물을 준다고 했죠. 근데 놀랍게도 첫 번째 그룹의 학생들이 더 꾸준히 글을 썼습니다. 이것은 작은 보상이더라도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동을 지속시키려면 보상이 구체적이고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미 시작했으니 끝까지 가자라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올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것을 foot in the door 효과라고 합니다. 한 번 시작한 행동은 아시겠지만 중간에 멈추기 참 어렵습니다. 작은 요청으로 시작을 해서 점차 더 큰 요청으로 이끌어가는 방식이죠. 미국의 환경보호 운동단체는 시민들에게 처음에는 오늘 하루 10분만 전기를 절약해 보세요라는 간단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이들에게 한 달간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해서 환경을 보호하는데 동참해 주세요라고 요청했죠. 결과적으로 첫 번째 요청에 동의한 사람들 중 대다수가 두 번째 요청도 수락했습니다. 작고 쉬운 행동에서 시작해서 점차 더 큰 행동으로 이끌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주변 환경과 사회적 규범에 강한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회적 증거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다는 메시지는 행동의 강력한 촉매제가 됩니다. 넷플릭스는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를 추천 목록에 넣어서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시청을 유도합니다. 또한 기부 캠페인에서도 이미 10,000명이 참여했습니다 라는 메시지는 추가 기부를 촉진할 수가 있죠.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다고 보여주면 행동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감정의 불씨를 살릴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행동을 할 때
감정적으로 연결될 때 더 지속적으로 움직입니다. 설득 메시지에 감정적인 요소를 추가해서 행동이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스스로 원하는 일처럼 느껴지도록 만들어야 하죠. 한 자선단체는 단순히 후원을 요청하는 대신 당신의 작은 도움이 이 아이의 인생을 바꿉니다라는 메시지를 사용했습니다. 후원자들은 자신이 누군가의 삶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며 장기적인 후원을 약속하게 될 가능성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결국 감정적 연결이 행동의 지속성을 만드는 데 핵심입니다. 또한 행동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결과와 장기적인 의미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즉각적인 보상은 행동을 시작하게 하고 장기적인 목표와 의미는 활동을 지속하게 하죠.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하루 10분 운동하면 건강이 좋아진다는 즉각적인 결과와 함께 꾸준히 하면 1년 후 멋진 몸매를 가질 수 있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행동이 지속되려면 정기적인 피드백과 긍정적인 인정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이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더 큰 동기부여를 받게 되죠. 헬스 트레이너는 회원들에게 오늘 정말 잘했습니다.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어요 라는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회원들이 운동을 지속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되죠. 따라서 작은 성공을 칭찬하고 앞으로의 성장을 기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려운 관성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이 다음에 누군가를 설득할 때 이 행동을 어떻게 지속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설득의 완성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득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지속성입니다. 한 번의 설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과 마음가짐을 장기적으로 지속시켜야 하죠. 그렇다면 이러한 지속성을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것에 순응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그 메시지가 긍정적인 감정과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가져올 긍정적인 결과나 기쁨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지속하고 싶어 하죠. 많은 광고 캠페인을 보게 되면 제품을 구매하는 것과 관련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자동차 광고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도로를 달리는 장면을 보며 웃고 즐기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이 광고는 자동차가 주는 자유로움과 행복을 강조하고 소비자가 그 자동차를 구매할 때 그 행복을 이어가고 싶은 감정을 자극하죠. 또한 환경보호 캠페인에서 사람들이 지구를 구하는 영웅이 된 것처럼 느끼게 하여 그들이 일상에서 환경 친화적인 행동을 지속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연상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강력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것이 장기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들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들이 그 행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보람을 강조하면 행동을 지속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한 선택을 옳은 결정으로 여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 정당화의 심리가 발동하죠. 이미 내린 결정이나 행동이 자기 자신에게 맞는 선택임을 계속해서 확신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리를 잘 활용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한 선택을 지속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죠. 예를 들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행동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나요? 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죠. 이러한 피드백은
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행동을 지속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다이어트나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당신은 이미 좋은 습관을 만들었어요. 아니면 오늘 하루도 성공적인 하루였습니다. 라고 칭찬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길을 옳은 길로 생각하게 되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려는 경향을 보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을 옳은 결정으로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택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행동을 하게 만들려면 그들에게 일관된 메시지와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일관된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그들이 자신이 선택한 행동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죠. 많은 피트니스 앱들을 보게 되면 사용자가 운동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칭찬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목표를 다시 상기시켜 주죠. 이러한 일관된 메시지와 피드백은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 아니면 댓글이 주는 긍정적인 피드백,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사람들이 올린 게시물에 대한 피드백이 꾸준히 이어지면 그들은 더 자주 그 행동을 반복하고 또 그 행동이 자신의 정체성과 일치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관성과 지속적인 피드백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행동을 이어가도록 유도하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사회적 압력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 다른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따라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회적 증거라고 부르죠. 기부 캠페인 같은 걸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캠페인에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기부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기부해야 하겠다 라는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그 행동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환경보호 운동이나 사회적 캠페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강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운동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따라하려는 인간의 경향을 이용하면 지속적인 어떠한 행동에 대한 수능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작은 성공도 긍정적인 강화를 통해 지속시키고자 합니다. 작은 성과를 칭찬하거나 축하하는 것, 그 행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죠. 많은 목표 설정 시스템에서는 작은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운동 목표를 달성했어요 라고 자신을 칭찬하면서 소소한 보상을 주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행동을 지속하게 되죠. 사람들이 기여한 결과나 행동에 대해 사회적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은 그 행동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죠. 따라서 작은 성공을 축하하고 강화하는 것이 사람들의 행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중요한 동력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지속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연상하게 하며 사회적 지지를 통해 행동을 이어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설득은 일회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